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집신장수를 자신의 어부로 삼고 있는 가난한 총각 청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에 홀로 지내고 있던 청배는 하루 세 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공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날씨가 쨍쨍해야 할 터인디 날이 지러 비라도 왕창 쏟아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영 집신을 사지라느니 말이여.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새끼를 꼬아 내일 장터에 내다 팔 집신을 만들던 청배가 한숨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들장이 무너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던 청배의 머릿속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살포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바로 근방에 살고 있는 오밀조밀 귀여운 얼굴에 동네에서는 제법 미모로 알아주는 순심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습니다. 청배는 혼기가 가득 찬 창창한 젊은이였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난한 살림의 장가 같은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청배가 순심에게 막연한 연심을 품고 그녀를 향한 구애를 던지고 있었으나 순심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청배에겐 눈길조차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흥, 제깟 것이 감히 어디 넘바 넘보기를? 청배 이 아둔한 녀석아. 그놈의 집신짝이나 실컷 삼아서 부자가 되거들랑 그때나 내게 찾아오려무나.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어느 높은 양반댁 대감에 첩이되어 떵떵거리고 있겠지만 말이야. 순심은 장차 양반집에 첩실로 들어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부푼 꿈을 꾸며 한껏 오만해진 엉덩이를 실룩거리고는 약을 올리듯 청배의 우직한 일편단심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사실 순심이 자신도 그닥 별볼일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반반한 채 얼굴을 믿고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콧방귀를 뿜어대니 그런 자신에게 쩔쩔매는 청배를 더욱 무시할 뿐이었지요. 아이고, 그려, 순심아. 지금은 내 너희 마음을 10분 이해하는구먼. 나도 양심상 가진 것 하나 없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순심이 내 마음을 돌려놓을 작정은 아니라 이것이여. 네가 나를 돌아볼 때까정 내 한 몸 열심히 움직여서 꼭 순심이가 만족할 만큼 어엿한 신랑감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싶구먼. 이렇듯 청배는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씩씩함과 어진 마음을 잃지 않은 채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법이 없었고 늘 자신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우미 손길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청배를 보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오지랖도 유난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이런 청배의 고운 마음 씀씀이를 높이사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며 마음속 깊이 청배의 앞길을 응원하고 있었지요. 이놈 청배야, 그렇게 남만 도와주다가 어찌 살려 그러는겨? 내 입속도 좀 챙겨가며 살아야 하는 법이여.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부터 단단해져야 남도 떳떳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여. 여기 호박식혜 좀 만들어 왔으니 먹어가며 혀.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요.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면 해가 뜨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어르신. 이렇듯 청배의 하루는 보잘것없지만 알차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배가 집신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터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걸은 터라 청배는 갈증이 심해 근처의 연못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먼 놈의 햇빛이 이리도 살벌하게 내리쬐는겨. 장터에 닿기도 전에 말라 자빠지겠구먼. 청배는 이마에 땀을 연신 훔치며 그늘에 누워 더위에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였어요.
연못은 대대적인 가뭄이 오는 시기에 맞춰 물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이 남아있는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을 찾던 청배가 때마침 좋은 물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몸을 숙여 물을 한 모금 뜨려는데 어쩜 딱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물이 말라붙어 겨우 한 줌의 물만 남아있는 웅덩이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몸을 팔딱이며 애처롭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씨구 가엾게도 물이 말라 길이 끊겨 고립되었구먼. 이대로는 꼼짝없이 햇빛에 말라 죽게 생겼구나. 청배는 올챙이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측은한 눈빛으로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올챙이를 물과 함께 떠올린 다음 옆에 수심이 깊은 물가에 내려주었습니다. 자, 얼른 가거라. 가서 이 역경을 딛고 장차 훌륭한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청배가 웃으며 농을 건네자 올챙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동안 청배의 근처에서 떠날 줄을 모르다가 몸을 휘휘 돌려 인사를 건네는 듯 하더니 물가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올챙이를 살려준 청배도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 갈증을 해가라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장터를 향한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모처럼 한 짐 가득 메고 갔던 집신을 다 팔고 기분 좋게 장터에서 나온 청배가 호탕하게 웃으며 중얼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늘 오늘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래. 평소보다 집신을 너무 많이 삼아서 못 팔고 집이 썩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주 모처럼 신명나게 장사가 잘 된 날이었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던 청배가 씩씩하게 웃으며 집을 향해 돌아가려는데 어둑어둑해진 숲길 사이로 요란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때마침 갈증이 심했던 청배가 목도 축일 겸 연못 쪽을 향해 들어서니 미끈하게 잘 빠진 개구리 한 마리가 연잎 위로 뛰어오르더니 청배를 향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랍쇼, 이 개구리는 어째 좀 신기한 면이 있구먼. 청배가 개구리와 눈이 마주쳐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유난히도 피부가 매끈거리는 이 개구리는 어쩐지 미물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배를 바라보며 목청껏 울음소리를 내던 개구리는 신기하게도 청배와는 인연이 있다는 듯 제자리에서 폴짝거리며 그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문득 청배는 자신이 얼마 전에 구해주었던 올챙이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에이, 설마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를 숙여 개구리를 향해 물었지요. 설마 일전에 그 올챙이가 너니? 내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마치 나를 알아보는 양 이리 친밀하게구니 예사 개구리가 아닌 듯 싶구나. 청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구리에게서 자욱한 연기가 퍼지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연기가 가신 청배의 눈앞에는 웬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청배가 짝사랑하던 순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청배가 두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의심하는 사이 여인이 입을 열어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일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던 차에 때마침 은희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청껏 울고 있었답니다. 여인의 말에 청배는 제 눈과 더불어 제 귀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였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소리이지만 개구리가 사람으로 그것도 이리 아리따운 처자로 둔갑한다는 소리는 아무리 내가 못 배운 놈이라 하여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청배를 향해 여인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연못에 털을 내리고 근방을 관장하여 다스리는 숲속 신령의 막내 여식이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던 제가 그만 규율을 어기고 자꾸만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무단 외출하는 일이 잦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노여워한 아버님께서는 제게 올챙이가 되는 형벌을 내리셨지요. 그렇게 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연못밖을 향해 나서려다 그만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에 고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은희님께서 구해주셨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희님께 보답을 하기 위해 이리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답니다. 여인의 설명을 듣고 있던 청배가 쑥스러워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저 허둥대는 올챙이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처자가 가여워 그랬을 뿐 딱히 칭찬받을 일을 한 기억은 없구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살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리도 겸손하시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시니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곁에서 모시며 보훈하고 싶어요. 아버님께도 이미 몽땅 말씀드린 터이니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셔요. 자신에게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과 연이어 들어오는 행운에 청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만 번긋거리고 있는 와중 개구리 여인은 청배에게 다가서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서방님으로 모시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향이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배가 저돌적으로 보훈하기 위해 달려드는 와향을 데리고 연못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날 이후로 두 사람은 사발에 맑은 물을 가득 떠놓고 하늘과 용왕을 향해 치성을 드린 후 그것을 조촐한 혼례식으로 삼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는커녕 삼시세끼 끼니 때우기도 힘겨워하던 청배가 듣도 보도 못한 절세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청배의 집에 모여 새색시의 모습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건실하니 가진 것이 없어도 인품 덕에 저리 어여쁜 색시도 다 얻는구먼. 곁에서 지켜보기 딱 하였는데 아주 잘 되었어. 아, 그러게 말이여. 순심인지 작심인지 고 맹랑한 것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였는데 이리 근사한 색식감을 숨겨놓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느냔 말이여. 이렇게 청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덕담을 나누던 와중 일편단심 자신에게 매달리며 다른 여인은 쳐다도 보지 않던 청배가 장가를 들게 되자 순심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저 가지기는 싫어도 남주기는 아까운 장난감이었던 청배가 저렇듯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여인과 살림을 차려보란 듯이 장가든 모습을 보게 되니 순심은 배알이 꼴려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열이 뻗치네. 저 멍청하고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거렁뱅이 녀석 따위가? 무슨 수로 저런 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담? 감히 나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저저 좋아가지고 실실거리는 얼굴 꼬라지를 좀 보라지? 뭔가 마음대로 부려먹던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드니 배알이 꼴려서 밤에 잠도 오질 않잖아. 순심이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언젠가 꼭 청배를 골탕 먹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품은 채 콧바람을 뿜으며 횡 몸을 돌려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순심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와양은 청배의 색시가 되어 물심양면 그를 보필하고 지극하게 모셨어요. 그녀가 청배의 곁을 지키게 된 이후로 청배의 살림은 눈에 띄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신만 삼느라 다른 것에 몰두할 여유가 없었던 청배의 키키하고 쓰러져 가던 초가는 와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윤이 나며 버젓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와양의 꼼꼼하고 야무진 내조 덕분에 청배는 예전보다 배는 더 빠르고 안정된 솜씨를 부려 튼튼하고 질 좋은 집신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었으니 살림은 차츰차츰 불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이 휘영청 하늘에 걸린 밤이 되면 어여쁜 색시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매일 밤 황홀한 사랑을 나누고 근사하게 보내니 청배는 입이 귀에 걸려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다워도 되나 싶어
새벽만 되면 와양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이불옆을 확인해보곤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는 와양을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흡족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한 시간, 일은 벌어지고 말았으니 어느 날 아버지를 뵙고 오겠다며 연못으로 돌아갔던 와양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청배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줄곧 마음을 졸이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배가 무사히 돌아온 와양을 반겼지요. 와양의 손에는 신기한 모양새의 단지가 들려 있었는데 생김새로 봐서는 요강으로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으잉? 아니, 임자. 손에 들려있는 그 단지 같은 것은 무엇이오? 생긴 것으로 보면은 흡사 요강 같기도 한 것이 도통 뭔지 모르겠구먼. 서방님, 이것은 고민 끝에 제 고향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과연 서방님께 내어드려도 될까? 매일을 깊은 생각에 잠겨보았지만 역시 저는 서방님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큰 바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이지요. 와양은 청배 앞에 단지를 내밀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단지 안에 무엇이든 넣어보셔요. 아내의 뜻모를 이야기에 청배는 머리를 긁적이며 방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삼고 있던 집신 한 짝을 주워들고는 단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임자가 하는 말이니 허튼 소리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라는 것인지 도통. 쉿!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셔요, 서방님. 와양이 눈을 찡긋 깜빡이자 청배는 입을 다물었고 이윽고 단지에서 모락모락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단지에서는 청배가 집어넣었던 집신짝과 똑같이 생긴 집신들이 산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청배가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찢자 와양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속에 넣으면 무엇이든 그 양을 늘려주는 신묘한 물건이지요. 모쪼록 서방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임자. 그게 정말입니까요? 아내의 말을 들은 청배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고 그 길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쌀 한 줌을 쥐고 돌아왔지요. 이윽고 청배는 단지 속에 쌀 한 줌을 집어넣으며 두근거리는 얼굴로 지켜보았고 단지에서는 또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파도 같은 쌀더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와양의 두 손을 덥석 쥐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나. 임자, 부인, 여보. 당신은 정녕 내 인생을 구제하러 이 땅에 내려온 선녀이자 보살이시오. 임자는 내가 임자를 구해줬다 말하였지만 이제 보니 임자가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먼요. 아이처럼 좋아하며 방방 뛰는 청배를 올려다보는 와양의 눈빛엔 어쩐지 뜻모를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 서방이 이리도 좋아하는 모습을 본 뒤 고개를 가로젓고는 평소대로의 환한 웃음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청배는 신이나 산처럼 불어난 집신들과 쌀알더미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집신을 삼지 않아도 되니 이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여. 이제 그 시간들을 아껴 더욱 임자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꿈꾸던 청배가 제 노력이 아닌 그저 요행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와양의 불안이 현실로 들이닥치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지 속에 집신을 넣고 불어난 집신들을 착실하게 장터에 나가 파는 것으로 단지를 활용하던 청배는 점점 나태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는 쌀과 고기들을 넣으며 집신 파는 일을 그만둬 버렸고 2달 뒤에는 엽전들을 넣으며 불어난 돈으로 재물을 불리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한량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고 똘망똘망하던 그의 눈은 어느새 탐욕과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으하하, 인생이 식은 죽먹기이니 가히 천국이로구나. 부지런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던 청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으리으리한 기와 집과 하인 여럿을 부리는 벼락 부자가 되고 보니 청배의 어질고 곱던 마음은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청배의 자수성가를 축하해주며 큰돈을 벌게 된 청배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으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새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청배를 보고서는 모두들 학을 떼며 청배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리 변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래? 그간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의 저 모습이 원래의 청배 모습인 건지 근간이 안 되는구먼. 아, 이 사람아. 당연히 저 모습이 제 본 모습 아니겠나? 사람이란 모름지기 제 손에 쥔 것이 많을 때 뒤로서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질 않나? 이렇듯 자신을 향한 악담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청배는 아무런 가책도 아쉬움도 느끼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단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으니 청배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씨는 시커멓게 오염된 것이었지요. 곁에서 청배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와향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서방님을 위해 제 고향의 연못까지 가서 아버지인 수신령의 보물까지 몰래 훔쳐 가지고 나왔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그 걱정이 이리도 빠르게 현실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청배를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서방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부디 사욕에 멀어버린 눈을 뜨시고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곡하게 청하는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밀치며 청배가 소리쳤습니다. 거참, 귀찮게 굴지 좀 마시오. 당신도 사내대장 부인 나의 커다란 그릇을 알아보고 내게 시집 온 것이 아니었수? 삼시세끼 밥만 잘 먹으면 좋겠다는 하찮은 꿈을 꿨다고 지금 당신마저 나를 무시하는 게야? 내 이제서야 원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거늘 감히 어느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인가? 반쯤 돌아가 버린 눈으로 자신을 대하던 예전의 그 상냥함마저 잃은 채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어버린 청배를 바라보는 와향은 매일을 눈물과 회한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청배의 막무가내 같은 가관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벼락 부자가 된 청배는 이제 목표를 재물에서 여자로 돌린 사람이 된 것처럼 기방에 드나들며 기녀들의 분냄새를 옷에 묻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 탕진하며 기방에서 큰돈을 쓰고 잔뜩 술에 절어서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기방의 마당쇠에게 이끌려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서방님? 깜짝 놀란 와양이 버선발로 달려나가 제 서방을 부축하려 하면 청배는 쌀쌀맞게 그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지요. 어허이, 이거 놔라. 누구냐? 규실이냐? 아니면 매화더냐? 재미없고 따분한 마누라만 아니면 그 누구라도 좋다. 어서 술상을 들여오너라. 인사불성으로 취한 채 헛소리를 늘어놓는 청배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와양은 시름 깊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부축해 쓸쓸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양이 서 있던 흙바닥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나, 이게 누구니? 청배 아니더냐? 장가가고 나선 요즘 아주 재미가 좋다지? 몰라보게 불어난 재물을 축내는 즐거움으로 하루가 모자란다는 소문이던데 참말이니?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기방가에서 돌아오던 청배를 막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순심이었습니다. 허! 순심이 요 맹랑한 계집이 내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오기는 하는구먼. 그 잘난 양반님네 첩실로 들어간다는 꿈은 아직도 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고을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 어째 뜻대로는 흐르지 않는 모양이로구먼. 지난날 순심에게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주기라도 하는 듯
청배는 잔뜩 독이 오른 혀로 순심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순심은 피식 웃고는 청배의 곁에 찰싹 다가서며 말했지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그저 떵떵거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사가 좋은 거 아니겠니? 보아하니 청배 너도 그토록 아리따운 색시가 있음에도 정 붙일 데가 없어 이리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어떠하니? 매번 지겹게 기방이나 향하는 그 발걸음 말이야. 이제 질릴 때도 되었지 싶은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참 좋았잖아. 아니 그렇느냐? 말을 마친 순심이 청배의 허리춤에 손을 착 감으며 교태를 부렸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청배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순심이 너의 그 더러운 속물 근성은 내 일찍이 잘 알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태로구먼. 허나 아주 딱 좋다 이거야. 내 이제는 순심이 네가 원하는 재물과 폐물은 모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어떠냐? 내가 그토록 첩실의 노릇을 염원하던 돈 많은 사내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느냐? 내게 납작 순종하며 내가 하라는 것은 분말 없이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느냐? 대신 그 대가로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영겁의 재물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마. 청배는 마치 보란 듯이 순심을 꼬드겨 과거의 수모를 지우려 하였고 순심 역시도 그간 벼르고 벼르며 청배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덥석 청배를 물어서는 그날로 청배의 집 한 칸을 떡하니 차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심을 첩으로 들인 청배는 매일 밤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놀아나 안채에서 진득한 거사를 치르며 잡스러운 소리를 흘려댔지요. 이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와양의 무너지는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그토록 어긋나셔야만 하셨답니까? 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그날 제가 서방님께 보물단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생에 있어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망가져버린 서방님을 보노라면 늘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안채에서 첩실인 순심과 진득하게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던 청배가 무언가 집안의 기운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앉아 있어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지요. 이 여편네가 이 날씨에 어디로 가버린 거야? 청배가 집안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아내의 와향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눈치챈 청배가 보물단지를 모셔놓은 창고로 들어가 보니 다행히도 보물단지는 멀쩡하게 창고에 보관 중이었어요. 어휴, 10년 감수했구먼. 이 단지만 그대로라면 나머지야 내 알 바 아니지. 한숨을 내쉬며 안심하던 그때 단지 옆에 놓인 서신 한 장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제 아내인 와향이 자신에게 전하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이젠 제가 서방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또한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 제가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간 서방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상냥했던 모습, 저는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어요. 일은 이리 흘러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서방님께서는 여전히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서방님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 대한 후회와 통탄뿐이랍니다. 부디 눈을 뜨시고 본래의 어진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서방님의 앞길이 밝게 펼쳐지길 기원하겠어요.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담백하게 하지만 절절하게 제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와향의 서신은 청배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법도 하였지만 청배는 이제 와향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단지만 제 곁에 둘 수 있다면
와양은 연못으로 돌아가든 다시 개구리가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청배는 와양의 편지를 구겨 무심하게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나원 참, 청승맞게 뭐 하자는 것인지 원. 나에게는 이 보물단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청배가 씩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하나 꺼내 단지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신나게 거사를 치르던 도중 밖으로 나간 청배가 돌아올 기미가 없자 그를 찾으러 나섰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거 하다가 말고 이 날씨에 방 밖으로 기어나가서는 그래. 이런 외딴 창고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요? 청배는 목덜미의 털이 바짝 서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단지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결국 순심은 단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엽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그간 순심에게 보물단지의 존재를 비밀로 붙이고 있던 청배는 자신이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 비밀이 들키자 깜짝 놀라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순심의 눈에는 도끼와 탐욕이 가득 차버렸지요. 그 단지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감히 지금껏 잘도 그 요술 항아리인지 뭔지에 대해 입 꾹 닫고 함구하고 있었다 이거지? 순심은 표독스럽게 외치며 청배에게 달려들었고 이윽고 청배가 허둥대다 뒤로 넘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단지를 빼앗아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아니 저런 저 망하려 편내가 저거. 청배는 욕지기를 뱉으며 벌떡 일어나 순심을 쫓기 시작했고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단지를 훔쳐 달아나던 순심은 마을 근처의 나루까지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신통방통한 단지만 있으면 더 이상 청배, 그 더러운 놈의 집에 들러붙어 밤마다 괴팍한 명령을 들으며 고약한 첩시 노릇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버티고 버티니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순심은 욕심에 절은 희번득한 눈을 빛내며 광인처럼 소리쳤지요. 나루에서 배를 잡아타고 청배에게서 도망쳐 먼 곳으로 향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만치에서 낯을 꼬나쥐고 달려오는 청배가 보였지요. 이 도둑년, 썩 거기 서지 못해. 청배 역시 동공이 풀려 돌아 있는 눈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도깨비의 형상과도 같았지요. 그 괴이한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진 순심이 몸을 돌려 도망쳤고 이성을 잃은 청배가 무서운 속도로 순심을 따라잡아 그녀의 뒷머리채를 틀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찢기는 듯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눈앞이 샛노랗게 번쩍이더니 우레 같은 벼락이 내리쳐 청배가 쥔 낫을 향해 직격으로 떨어졌고 청배와 순심은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순심이 소중하게 품고 있던 보물단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단지의 파편들에서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뒤 고요한 빗소리의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쓸쓸한 주검뿐이었습니다. 들판에 나뒹군 두 사람의 주거미로 스산한 빗소리가 뒤덮여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던 찰나 어디선가 구슬프기 그지없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서방의 안위를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고을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어디선가 구슬픈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도 들려와 온 마을을 뒤덮었다는 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도덕의 숭상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옹벽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벽골 주민들은 효와 예,
그리고 사람 간 지켜야 하는 도덕을 수호하는 것에 대단한 진심을 보이는 자들이었지요. 그리하여 옹벽골에는 그 흔한 좀도둑이 들었다는 소리조차 귀할 지경으로 대단히 희한하고도 깨끗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러한 옹벽골에는 또한 백리 밖까지도 더명한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태걸로 그는 해마다 만석군의 명패를 놓친 적이 없는 큰 부자였지요. 부불삼세라 하여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 이태걸의 집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몇 대에 걸쳐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만석군을 지낸 집안으로 옹벽골에서 2다리로 밟는 땅덩어리는 대부분 이 이태걸의 집안 소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대지주의자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 넉삼아. 우리 집에 땔감을 대던 마을 끝자락에 사는 여씨가 이번에 막내 여씨 콘사를 치른다고 하였느냐? 아이고, 얘 나으리.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마을에서 젖동량으로 겨우겨우 키운 딸이라 아주 금지옥엽으로 보살폈던 줄로 압니다요. 우여곡절 끝에 요번에 시집가게 되어 시원섭섭하다고 그 치가 아주 난리 입지요. 그래. 금지옥엽으로 키운 여식의 혼사이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허면 나 역시도 잠자코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씨가 대던 나무는 늘 질이 좋고 습이 없지 않더냐? 내 집사에게 일러둘 터이니 오늘 중으로 집사에게 전대를 받아 여씨 집에 전달하고 오너라. 경사는 함께 나누어야 하는 법이지. 예이,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이처럼 이태걸은 이 마을의 전통인 도덕을 숭상하며 타인과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초들의 고열과 피눈물로 제 재산을 불리는 여타 부자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곳간을 열고 마을에 들이닥친 보릿고개와 기근을 이겨내며 또한 평소에도 넉넉한 세경을 주고 아랫사람들에게 후한 인심을 베풀었어요. 이로 인해 옹벽골에서의 평판 또한 훌륭하기 그지없는 참된 부자였습니다. 옹벽골의 특별한 성격과 이태걸의 훌륭한 인품 아래 마을은 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이러한 옹벽골은 또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행하는 길목 중 반드시 지나쳐가야 하는 산자락과 맞물려 있었기에 이곳을 지나가는 선비들이 심심찮게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태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드는 과객들과 선비들에 대한 대접을 융숭하게 내어주곤 하였지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그들에게 부족한 노자도 주며 옹벽골의 위상과 만석군의 위엄을 뽐내었습니다. 이태걸에게 은혜를 입은 선비들은 과거 시험 이후 따로 찾아와 보은을 하거나 인연을 맺고 교류하며 이태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빚을 갚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의 숭상에 반하는 유일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태걸의 집에서 장기간 눌러앉아 있던 식객 홍덕이었습니다. 홍덕은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며 이태걸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지나가는 과객을 절대 홀대하지 않던 이태걸의 대범한 기질을 이용하여 하루, 이틀, 어느새 한 달, 2달 그렇게 이태걸 집의 곳간을 축 내며 나갈 생각도 없이 빈대를 붓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을 도와주는 신용이나 하면서 밥값을 했다며 늘 고기 반찬 타령을 해대는 것은 덤이요. 보러 간다는 과거 시험의 이야기는 당최 입 밖에 꺼낸 적도 없고 그저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며 책을 들여다보는 둥 마는 둥 도저히 글 공부에 매진하는 선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행동을 일삼을 뿐이었지요. 어허, 아니 여보게, 꽁덕. 대체 자네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찾는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해째인데 어찌 이리도 학업에 소홀하고 또한 품행마저 선비의 위세를 갖추지 않는 것인가?
애당초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는 말이 사실이기는 하였는가? 내 자네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 이리 하는 말일세. 홍덕이 식객으로 지내는 시일이 길어질수록 그의 한심함을 보다 못한 이태걸이 그에게 뼈가 실린 조언을 날렸지만 그러거나 말았거나 홍덕은 진지하게 들을 생각이 일절 없어 보였지요. 어이구, 어르신. 좋은 말씀 뼈에 아로 새겨 꼭 간직하겠습니다. 이 홍덕이를 믿고 조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저라는 놈도 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니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벌써 빗자루로 등짝을 시원하게 찜질한 뒤 홍덕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겠지만 도덕심을 숭상하는 고을의 전통이자 또한 배포가 남달랐던 이태걸은 차마 그런 모진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이었고 그런 손님에게는 최선을 다한 대접을 하는 것이 만석군의 집안을 지내온 유서 깊은 집안의 장자인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이라 여겼으니까요. 허나 선의의 자비라는 것 또한 사람에 맞게 써야 하는 법. 그러한 이태걸의 자비심은 또 다른 곳에서 사다를 불러오게 되었으니 바로 이태걸의 막내 여식 태선과 홍덕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야음을 틈탄 두 사람이 곡간 뒤에 으슥한 곳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던 장면을 그만 청지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지요. 이 소식이 귀에 들어온 이태걸은 화들짝 놀라 방방 뛰었습니다. 당장 태선을 불러들인 이태걸은 그녀에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청지기에게 천인공노할 일을 전해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게냐? 어쩌자고 이런 남부끄러운 짓을. 참으로 내가 제명에 살 수가 없다 이거사. 도대체 어느 틈에 저 홍덕과 정을 통한 것이야? 네가 어찌 이 아비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큰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태걸의 호통에 태선은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어요. 이는 모두 홍덕의 유들유들 기름이 잔뜩 끼인 듯한 반반한 얼굴이 화근이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던 온실 속의 화초이자 사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태선은 그의 천하태평한 태도에 그만 매력을 느껴 남몰래 그와 통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얌전하고 조신하여 그 나이가 되도록 아비의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던 착한 딸이 글쎄 저런 나태하고 무기력한 허울뿐인 선비에게 빠져 아비도 모르게 정을 통했다니 이 일을 알아차린 이태걸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한숨이 나오는 일이 있었으니 정작 사건의 주동자인 홍덕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유유자적 될 대로 되라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이렇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만 아무튼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찰대로 찬 청춘 남녀가 이리 만나 연을 맺게 되었으니 별 수 없이 부부의 연으로 이어 후사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어르신께서도 노여움을 푸시고 일단 차근차근 미래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아니, 뭐라고? 이 이복에 지금 그것이 내 앞에서 뱉을 소리인가? 당장 치도곤을 놓아야 진정 정신을 차리시겠는가? 속에서 천불이 끓는 이태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홍덕은 낯빛 한 점 바뀌지 않은 채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도 정을 나눈 예비 서방이랍시고 태선은 홍덕을 끔찍이도 여겼습니다. 당분간 홍덕과 만나지 말라는 이태걸의 엄포가 있었지만 태선은 이태걸과 하인의 눈을 피해 홍덕과 몰래 비밀서신을 교환하며 그 사랑을 키워갔지요. 홍덕의 됨됨이를 몰라보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님, 지금은 아버지께서 노여움이 크셔서 선비님을 홀대하고 계시기는 하오나 분명 선비님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날이 올 것이라 믿사옵니다. 태선 낭자, 바로 그것이요. 이 몸
사나이 홍덕의 생각도 틀림없이 그러하지 않겠소?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결단을 내려 조만간 어르신과 결착을 짓도록 할 예정이니 낭자는 아무 걱정일랑 말고 그저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추스리고 계셔 주시오. 야음을 틈타 몰래 태선의 방 앞으로 침투한 홍덕과 방문을 빼꼼 열고 미러를 속삭이던 태선은 서로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듯 열린 방문 틈으로 손을 맞잡으며 깊은 연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비의 노릇은 어렵기만 하니 이런 짓도 참으로 못할 짓이로구나. 비록 형편없는 사내라고는 하나 나의 여식이 저리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비된 마음으로 어찌 그저 반대만 할 수가 있겠는가. 이태걸은 멀찍이 숨어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늘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해 주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지요. 태선과 홍덕은 이미 자신의 눈을 피해 수도 없이 정을 나눴을 것이고 저 나태하고 뻔뻔한 선비를 이미 제 서방으로 점찍은 모양새였으니까요. 그녀를 홍덕과 짝지우지 않고 이대로 홍덕을 내쳐버린다면 너무나 여린 마음을 가진 태선은 반드시 몸져 누울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행여나 이 사실이 밖까지 알려져 도덕을 숭상하는 옹벽골에서 태선의 악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창창한 딸아이의 혼삿길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내 저 사내를 사위로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겠도다. 그렇게 이태걸이 내키지 않은 결심을 굳힌 뒤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덕이 불쑥 이태걸에게 찾아와 뜬금없이 거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간 생산적인 활동이라고는 일절없이 손님방에서 쌀이나 축내던 홍덕이 금전차용을 부탁하다니 놀라기도 하였거니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태걸은 조심스럽게 홍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자네 방금 돈이라 하였는가? 느닷없이 돈이라니. 그래 얼마를 원하는 게야? 어디 보자. 이것저것 해서 한 200냥 정도만 빌려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무엇이 200냥? 아니 이 사람이 이태걸이 그간 지켜본 홍덕은 식객으로 살면서 잠도 손님방에서 해결하고 밥도 손님방에서 해결하면서도 정작 과거 준비엔 너무도 소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집 밖에 나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해본 일은 더더욱 있을 리 만무했지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느닷없이 200냥이 필요하다니 이태걸은 갑자기 그가 돈이 필요해진 이유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홍덕이 대체 자네가 돈을 쓸 데가 어디에 있다고 금전차용을 하려는 겐가? 게다가 200냥이라니? 자네 200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물론입니다. 나으리께서 그간 융숭이도 잘 보살펴주신 덕택으로 아리따운 따님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이리도 유유자적 버티며 살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소인도 정신을 좀 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지요. 헛된 과거급제나 꿈꾸며 살기엔 나이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태선 낭자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되려면 슬슬 뭐라도 하나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돈을 좀 융통해 주시면 그걸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태걸은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나 한심한 모습만 보이던 게으른 선비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글공부마저 포기하고 장사라니요. 자신의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저 사고만 치느라 수습에 덮음이 들었던 당최 일이라고는 할 줄도 모르던 서생나불행이가 그 어렵다는 장사를 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 사람아, 장사를 그리 만만히 보는 겐가? 대체 어쩔 심산으로 이리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에 말은 이렇게 뱉었지만 이태걸의 마음 한편에서는 어쩐지 다행이라는 생각도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자신의 딸인 태선과 미래를 약속하게 될 사위의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사내가 방구석에 틀어박혀 빈둥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나마 뭐라도 하려고 움직여주는 모습이 더 반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수건달 선비나부랭이를 이토록 오래 데리고 있었던 이태걸의 마음씨가 또 한 번 따뜻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태걸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다듬고 자신의 딸이 지내고 있는 방을 향해 고개를 한번 돌려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어흠, 그래. 알겠네. 자네도 가볍게 결정한 일이 아니겠지.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된 자가 오죽이나 답답한 마음이면 장사라는 것을 입에 담았겠는가. 알았네. 알았어. 내 그 돈 자네에게 빌려줌세. 한번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해보시게나. 이태걸은 홍덕이 이번 기회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태선을 책임져 사내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천선히 돈을 빌려주었지요. 어이쿠 감사합니다 나으리. 반드시 성공해서 이자까지 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으리께 신세진 식사와 잠자리 은혜까지 몽땅 갚겠사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잔뜩 건방을 떨어대는 한심한 홍덕을 바라보며 이태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못내 불안한 마음에 금전을 운반해줄 명목으로 하인 2명을 홍덕에게 붙여주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선비를 도적이나 사기꾼, 잡배들에게서 보호하라는 은밀한 명까지 내려둔 터였습니다. 홍덕은 태선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조를 남긴 채 하인들과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이태걸의 집을 나섰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홍덕을 배웅하는 태선의 애타는 목소리를 끝으로 홍덕의 모습은 그렇게 사라졌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밤중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태걸은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홍덕이 이태걸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고생을 심하게도 했는지 몸도 성치 않게 마르고 초췌해진 데다 그 낯빛이 가히 살아있는 자의 빛깔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복의 홍덕이 도대체 이 몰골이 어찌 이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너무도 달라진 홍덕의 몰골에 놀란 이태걸이 다가서려는데 홍덕이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일전에 제가 돈을 차용했었지요. 홍덕은 귀신에 쓰이기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답니다. 아니, 1년 전쯤의 이야기 아닌가? 그보다도 자네 정말 괜찮은가?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으리, 제가 빌려갔던 돈을 꼭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갚기는 하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갚겠사오니 다만 말미를 봐달라는 뜻이지요.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홍덕은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는 듯 쩔쩔매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돈을 빌려갔을 당시 언제까지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약조를 정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한을 정해주시면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은 눈물을 터뜨릴 기세로 말을 더듬으며 간절히 읍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이렇다 할 소식도 없던 중 아닌 밤중에 자신을 찾아와 뭔가에 쓰인 듯 벌벌 떨며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말미와 기한을 정해달라 사정하는 모습이 너무 딱했던 이태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됐네 이 사람아. 보아하니 꽤나 고초를 당한 모양인데 거 200냥쯤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네.
빌려간 돈은 갚지 않아도 아무런 말도 않을 테니 자네 몸이나 제대로 간수하시게. 태선이가 자나깨나 자네의 걱정뿐이야 이 사람아. 이태걸이 선심을 베풀었지만 그 말을 들은 홍덕은 더욱 새파랗게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며 애원하다시피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으악, 나으리, 어르신. 아닙니다,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어르신, 제발 기한을 정해. 그 순간 홍덕이 서 있던 자리에 뒤편이 일렁이더니 알 수 없는 뭔가가 홍덕을 낚아채 더 멀리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태걸이 홍덕의 이름을 외치려는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아니, 이 무슨 해괴한 꿈자리인가? 필시 홍덕, 이자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틀림이 없구나.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이태걸은 날이 밝는 대로 하인을 시켜 홍덕과 동행했던 하인들에게 전가를 보내었고 한참의 시일이 지난 후 그들이 이태걸의 앞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사달이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어르신, 면목 없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요. 아니, 자네 지금 무슨 소리인가? 1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연락이 없었기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그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거늘. 대관절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소상히 이야기해보게나. 그러자 하인 하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이태걸에게 읍했습니다. 돈을 차용하여 집을 떠난 이후 홍덕 선비님은 장사의 품목을 정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흐름을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꽤나 진지하게 시장 조사에 임하기에 저희도 눈에 불을 켜고 선비님에게 접근하려는 수상한 놈들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웬 도깨비 같은 놈과 느닷없이 내기를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놈이 하는 말이 글쎄 자신과 내기를 하여 이기면 판돈으로 내건 200냥의 20배인 4,000냥을 내어줄 것이고, 자신에게 지면 홍덕 선비님이 이승에서 진 모든 빚을 자신이 지시하는 방식대로 모두 갚을 때까지 홍덕 선비님의 혼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을 노예로 부린다니 수상하기 짝이 없는 요설도 정도가 있지요. 말만 들어도 요사스럽지 않습니까요? 당장에 그런 수상한 내기는 관두시라 이야기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요. 뭐에 홀린 사람 마냥 저희의 말도 듣지 않으시고는 그 길로 저희의 감시망을 피해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셨습죠.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저작거리뿐만 아니라 이웃고을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찾아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풍문으로는 도깨비같이 우락부락한 사내와 객잔서 내기를 벌이다 크게 패하고서는 그에게 끌려간 한 선비가 있다는 소리만이 돌 뿐, 그 누구도 그것이 홍덕 선비님인지 또 어디로 끌려갔다는 것인지를 아는 자는 없질 않겠습니까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나으리. 하인들의 보고를 들은 이태걸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간밤의 꿈에 등장한 홍덕의 모습으로 짐작컨대 필시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예, 뭐라고요? 선비님께서 어찌 되셨다고요? 태선아, 아니, 언제부터 듣고 있었느냐?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숨어서 하인들이 이태걸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태선이 홍덕의 비보를 전해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태걸이 태선에게 다가가며 그녀를 위로하려던 바로 그때 태선은 무너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태선아. 이러다가는 딸 자식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든 이태걸은 그날부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홍덕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사람들을 시켜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맨 지 한 달이 되던 때, 옹벽골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폐가에서 홍덕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홍덕은 이태걸이 꿈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말도 못하게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그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돌아다녔는지, 어떤 연유로 이런 폐가에 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초점 잃은 눈으로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뿐
홍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복의 홍덕이 내 말 들리는가? 정신을 좀 차려보게나. 이태걸의 외침에도 홍덕은 묵묵부답, 마치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지요. 버젓이 눈은 뜨고 있었으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홍덕을 데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이태걸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홍덕을 찾았다는 소리에 태선 역시도 그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간호하였지만 홍덕은 좀처럼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함께 홍덕의 병세를 살피다 한방에서 잠이 든 태선과 이태걸은 동시에 같은 꿈속의 공간에서 함께 눈을 뜨는 신비롭기 그지없는 일과 맞닥뜨리게 되었지 뭐겠어요. 새카만 어둠의 공간에서 태선과 이태걸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공간 저편에서 도깨비의 형상을 한 사내가 홍덕의 멱살을 쥐고 나타났습니다. 아, 홍덕이 이 사람아. 선비님, 홍덕의 모습을 발견한 이태걸과 태선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홍덕이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 나으리, 제발 기한을. 홍덕의 외침에 이태걸이 잔뜩 긴장한 채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았는가? 헌데 어찌 이러시는가? 으악, 어르신,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필히 기한을 정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어둠 속에서 홍덕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키득거리며 말했지요. 이봐, 선비 양반. 그거 보시라니까. 내 안 된다고 했지? 으악,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간을 더 끌어봐야 더 낭패를 볼 뿐이란 말씀이지.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내기대로 선비 양반이 이승에서 진 빚은 내 노예로 지내는 동안 빠짐없이 갚아나가면 되리니까 말이야. 단 돈을 갚을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으니 나에게 오늘 저당 잡혀 빚을 갚아야 되는 시한 역시도 정해둔 기한이 없음은 잘 알고 있겠지? 어디 영겁의 세월 동안 편히 죽지도 못한 채 천천히 내게 시달려 보시라고. 홍덕은 그야말로 온몸에 핏기가 가신 모양새로 하얗게 질려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두툼한 손에 이끌려 천천히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태걸이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태걸의 뒤에서 태선이 번개처럼 뛰쳐나오며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멈추시오. 제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돈은 따지고 보면 제 미래를 위해 내어주신 돈. 그러니 그 채무의 주체는 바로 나 이태선입니다. 이는 아버님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니 홍덕 선비님께 빌려드린 돈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 역시 아버님이 아니라 저이므로 그 돈을 상환받는 것 또한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옳거니. 맞소이다 태선 낭자. 아니 뭐야? 그게 무슨 억지냐? 너 계집, 괜시리 이 일에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1년입니다. 1년을 드릴 테니 빌려간 200냥을 반드시 갚으셔요. 자, 이제 기한이 정해졌으니 당신도 선비님의 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겠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이런 육실을 저것이 기어이 지은 죄를 참회할 기한을 정해주다니. 감히 저 인간 계집이 내 계획을 망쳐놓을 줄이야. 태선의 외침에 홍덕은 그제야 살았다는 듯 몹시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깨비 사내는 태선이 끼어드는 바람에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표정으로 잔뜩 얼굴을 구긴 채
홍덕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선과 이태걸은 동시에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대체 어찌하여 이런 요사스러운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너와 함께 겪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기가 힘들 뻔하였구나. 아버님, 저 역시도 그럽니다. 한바탕 실감 넘치는 꿈을 함께 꾼 두 사람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한숨 고르기 시작했지요. 그때 밖에서 하인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청지기가 허겁지겁 방 안으로 들어와 외치는 것이었어요. 나으리, 밖으로 좀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이태걸과 태선이 밖으로 나와 보니 하인 하나가 웬 송아지 한 마리를 붙들고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랍쇼, 송아지. 우리 집에 어찌 못 보던 송아지가 있는 겐가? 이태걸의 물음에 하인이 난처하다는 얼굴로 답했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어르신! 글쎄 이놈이 아까 전부터 대문 밖에서 머리로 대문을 두드리며 한사코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이질 않겠습니까요? 당최 이놈이 어디에서 튀어나와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요. 근방에서는 송아지를 도둑 맞았다는 집도 없거니와 또한 송아지가 도망 나온 집도 없다 하질 않겠습니까? 집도절도 없는 이 천방지축의 송아지가 글쎄 아무리 쫓아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만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입지요. 하인의 말에 태선이 송아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깜짝 놀라며 이태걸에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송아지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셔요. 분명 홍덕 선비님과 너무도 닮은 느낌입니다. 딸의 믿기 힘든 소리에 이태걸이 송아지에게 다가가 자세히 뜯어보니 과연 그 눈매가 홍덕과 빼다바가 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요. 홍덕, 설마 자네? 홍덕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송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을 알아봐 주었다는 듯 거품을 물고 몸을 들썩이는 것이었지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에 이태걸과 태선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연속으로 벌어지는 기이한 일에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송아지를 집 안으로 들여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송아지를 홍덕이라 부르며 사람처럼 깍듯하게 대해주었지요. 이태걸의 집으로 들어온 뒤 이 송아지는 밭일이며 쟁기며 수레며 마치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은 모조리 알아보는 듯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우사에 넣고 쉬게 해주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동을 부리며 거칠게 우러져치곤 하였어요. 그러다가도 논이나 밭으로 끌고 나가 몸 위에 농기구를 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쉬지도 않고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나원 참. 내 평생 이토록 일하고 싶어 난리인 손은 처음 보는구먼. 하인들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한 광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이 송아지가 이태걸의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가던 해 이태걸의 집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가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대문을 두드리던 객손의 외모가 마치 험상궂은 도깨비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소를 내게 파시오. 도깨비 객손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이태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객손을 살펴본 이태걸은 단번에 그가 제 꿈속의 도깨비와 꼭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 송아지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파시오. 200냥 내어드리겠소. 뭐요? 이 200냥 말씀이오? 아니, 송아지 한 마리 값이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값인데 어찌 그 값을 치르고 이 송아지를? 글쎄 잔말 말고 팔 거요 말 거요. 팔 생각 없다면 나는 돌아가겠소.
그때 마당에서의 소란을 가만히 듣고 있던 태선이 헐레벌떡 밖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이 200냥이라고 하셨지요? 팝니다. 팔게요. 팔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선이 소리쳤고 입술을 실룩이며 돌아가려던 도깨비 객소는 태선의 말을 듣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 때문에 망쳐버렸다는 듯 험상궂게 쏘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채, 저 망할 계집이 또 좋다가 말았구만. 이윽고 도깨비 객소는 땅바닥에 200냥 엽전다발을 거칠게 집어던지고는 송아지의 고삐를 넘겨받았습니다. 저 계집 덕에 아주 운 좋은 줄이나 아시오, 선비 양반. 다음부터는 처신 똑바로 하시오. 다시는 나 같은 존재와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겠수다. 에잉, 좋은 건수를 날려먹었구먼. 잔뜩 성을 내며 송아지를 끌고 대문을 나선 도깨비 객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돌아가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이태걸이 제 딸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태선아. 대체 저자에게 어쩌자고 그 송아지를 판 것이냐? 아버님, 그 도깨비가 송아지의 값으로 치른 금액을 듣고도 모르시겠어요? 200냥, 이 금액이 바로 홍덕 선비님께서 1년 안에 아버님께 갚아야 하는 금액이잖사옵니까? 제가 지정한 상환기한인 1년 안에 빌려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 송아지 덕분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셈이니 이는 바로 송아지의 본체인 홍덕 선비님이 빚을 갚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즉, 빚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들어 선비님께 걸어두었던 도깨비의 주박이 상환과 함께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태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탄식을 뱉던 사이 별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내내 눈을 뜨고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던 찬송장 홍덕 선비가 마치 저승의 문턱을 밟았다가 돌아온 사람의 모습으로 새파랗게 질려서는 고함을 치며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홍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드디어 깨어났구만 그래? 선비님, 감사하오. 참으로 감사하오. 태선 낭자. 낭자가 말한 그대로요. 아까 전 그 도깨비에게 내 혼이 담겨있던 송아지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꼼짝없이 그 송아지 안에 갇혀 도깨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어야 했소. 태선 낭자가 도깨비의 수를 꿰뚫어보는 바람에 그는 툴툴거리며 나를 풀어주고는 제가 사는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지. 낭자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이리하여 한바탕 요사스럽고도 믿기 힘든 우여곡절의 사달이 지나간 후 홍덕과 태선은 이태걸의 축하 아래 성대히 혼인을 하게 되었고 홍덕은 그야말로 신주단지 모시듯 제 아내 태선을 끔찍이도 위하고 받들며 태선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게 되었답니다. 그 나태하고 한심한 버릇을 단박에 뜯어고쳐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으니 훗날 상당히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작게나마 말단관직을 얻게 되었지요. 비로소 태선과 이태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신 웃음꽃이 피어났으니 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이후로도 도덕을 저버리는 일 없이 옹벽골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팔자명부에는 과거 읍제가 쓰여있지 않은 모양이로구먼. 이번 주제 문제는 그리도 수월했다 하던데 나는 어찌하여 이리 낙방의 쓴 잔을 마시고서는 또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인가. 한양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을 경계의 고갯마루에서 이초 씨가 신세 한탄을 푸지게 하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여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입신양명을 하지 못해 기울어져가는 가세가 걱정된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번 낙방만 하는 과거 공부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나를 믿고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으로 시집 온 내 색시를 위해서라도 풀 공부는 잠시 치우고 먹고 살 국립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는 자신의 새색시를 볼 면목이 없어 내키지 않는 걸음을 애써 옮기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재촉했어요. 고향 땅을 밟은 이초 씨는 30리 밖에서 제일 부자인 천석궁 부자 조참봉 댁에서 가내 살림을 돌봐줄 집사를 새로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불이 나게 달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부디 자신을 집사로 채용해달라 읍소하였지요. 이초 씨의 사정을 들은 조참봉은 선뜻 그를 받아들여 그가 집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게 된 이초 씨는 한시름 덜었다는 마음에 안도하였으나 문제는 집에 홀로 남아있을 새색시였습니다. 집사람은 무릇 세경을 주는 집에 숙식으로 기거하여 모든 살림 전반을 돌봐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30리 밖이나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왕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초가 삼간에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부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는 것은 너무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자신을 믿고 혈혈단신으로 시집온 마음씨 곱고 아리따운 새색시에게 변고라도 생기면 절대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거듭하던 이초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윗집 이모님을 불러서는 얼마간의 양식과 품삯을 줄 터이니 자신의 새색시와 함께 지내달라 부탁했습니다. 조촐하게 짐보따리를 꾸리고 조참봉댁으로 떠나는 날 아침, 이초 씨를 배웅 나온 새색시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제 옷고름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면서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랑 걱정 마시고 부디 몸성이 지내셔요. 소첩은 이 집에서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며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부인, 내 참으로 부인을 볼 면목이 서질 않는구려.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여 이리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기왕지사 마음을 굳혀먹은 김에 내 조참봉 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온 세경으로 가세를 일으켜 부인을 호강시켜 주겠소이다. 잠시만 꾹 참고 기다려 주시오, 부인. 이초 씨는 곱디고 온 자신의 새색시를 놓고 가려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조참봉 댁으로 향했습니다. 내 평생 해온 일이라고는 책을 붙들고 과거 공부나 하던 것이 다인데 과연 내가 집사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생전 처음 해보는 남의 집 세경살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이초 씨가 막상 조참봉 집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보니 크게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참봉이 필요에 의해 보내야 되는 서찰을 이초 씨가 기가 막힌 필체로 대필해 주거나 곡간의 장부를 만들어 곡식의 재고를 기록하고 소장농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내어줄 세경을 정리하는 일, 그 정도가 하는 일의 전부였지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은 조참봉댁 머슴들을 시켜부리면 되었고 조참봉의 인품이 빠지는 데가 없었기에 이초 씨를 대접하는 일에도 전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세경 또한 제법 넉넉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에 이초 씨는 왜 진작 집사일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조참봉의 배려로 한 달에 사흘 정도는 자신의 집으로 들러 새색시를 보러 갈 수도 있었지요. 어느덧 얼말이 되어 휴가 전날이 되자 조참봉댁 행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초 씨가 아내의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이다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내달려 한 걸음에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이다. 서방님, 오셨어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던 새색시가 이초 씨의 외침에 반갑게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인이 보고 싶어 내 간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소. 한 달간 잘 지내셨소이까? 얼굴이 어찌 이리 야하였소? 서방님 얼굴이 더욱 안 드셨습니다. 남의 집 세경살이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건만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계시는지요? 오래간만에 서로를 본 두 사람은
감격에 겨운 채 얼싸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자마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틋한 시간이 이어지고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며 눈물을 닦아내니 이초 씨는 문득 아리따운 새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자신의 춘심이 우뚝 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느껴본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내의 분내음은 이초 씨의 눈앞을 어지럽게 하기에 충분했답니다. 부인,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려. 내 그간 부인을 품에 들이고 싶어 어찌나 곤욕을 치렀는지 말하자면 아주 끝도 없을 것이오. 자, 쇠뿔도 당김에 빼라 했다고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어머, 서방님, 이모님이 옆방에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어떠소이까?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이초 씨는 뛰듯이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그대로 아내를 와락 껴안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에 이르렀지요. 새어나오는 소리가 옆방에 들릴세라 새색 씨는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는 우누지정으로 치닫는 하빌에 육신을 내던졌습니다. 단꿀 같은 3일의 시간은 어찌 이리도 빠르게만 지나가는지 아리따운 새 신부와 한데 엉켜 단꿀 같은 사흘을 보내고 조참봉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눈에 밟히는 새색시를 애써 뒤로하고 조참봉의 집으로 돌아와 집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던 이초 씨. 그렇게 애틋하게 세경살이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조참봉이 생일을 맞아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내 진미가 끊임없이 나와 차려놓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잔치를 열었지요. 이초 씨도 행랑채 아래 한켠에서 푸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탁배기를 몇 잔 들이켜고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려는데 이초 씨는 그만 왈칵 목이 메어왔습니다. 부잣집 생일상에 오른 각종 진미를 보니 나의 지긋한 이모와 허름한 방에 단둘이 앉아서는 나물과 보리를 한데 끓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제 신부 생각이 든 것이지요. 나 혼자 이 귀한 음식들을 먹으려니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내 도저히 아니 되겠다. 이초 씨는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동안 후딱 집에 다녀올 작정으로 상에 오른 음식을 주섬주섬 보따리에 쌓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맛난 음식을 보고 기뻐할 아내 생각에 집으로 향하는 30리 길이 구름배에 돛을 단 듯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이초 씨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활짝 열고 아내를 부르려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조신하고 얌전하던 새색 씨가 흐트러진 몸으로 자는 듯 누워있고 웬 사내 하나가 제 바지춤을 붙잡고 막 큰일을 치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놈 무슨 짓이냐? 그 꼴을 보고 눈에 불꽃이 튄 이초 씨는 당장에 낫을 치켜들고는 사내를 요절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교교한 달빛을 받아 퍼렇게 빛나는 낫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제 머리를 바닥에 쳐박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난리통에도 기절한 듯 누워있는 새색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초 씨를 외면하기라도 하는 듯 미동조차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이초 씨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와 누굴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일찍이 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세가 기울지 않았으면 색시를 이리 혼자 두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초 씨는 굵은 눈물을 떨구다가 이내 시퍼런 낫을 들어 사내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간부를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닌놈을 요절내어야 마땅하겠으나 내 오늘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내 색시를 데려가서
한평생 부족함 없이 호강시켜주겠노라 약조하거라. 사내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매 반드시 약조를 지키겠소. 사내의 다짐을 들은 이초 씨는 낫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길로 사내에게 신부를 맡기고는 눈물을 흩뿌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초 씨의 색시를 탐하려던 사내는 사실 고을에서 주색 잡기에 흠뻑 빠져있던 청년 칠배였습니다. 칠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초 씨의 새 신부를 본 뒤 그녀의 미색에 홀딱 반해버렸지요. 그날부터 이초 씨가 집을 비울 때면 이초 씨네에 찾아가 온갖 사탕발림의 말로 새 색시를 꼬드겼습니다. 금전이면 금전, 먹거리면 먹거리, 각종 부귀영화와 안락함이 보장된 편안한 자리 등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녀를 구워 삶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초 씨만을 바라보며 정절을 칼같이 여기던 새색 씨는 칠배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칠배는 새색 씨와 함께 지내던 이모에게 전대를 건네주며 그녀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은밀히 요청하였고, 돈에 눈이 먼 이모는 그날 밤 새색 씨와 탁배기를 나누며 그녀가 과음하게 만든 후 그렇게 칠배에게 판만 깔아주고는 칠배가 건네준 전대를 가지고 멀리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잔뜩 흥이 오른 칠배가 정신을 잃은 새색 씨에게 막 일을 치르려던 찰나에 때마침 이초 씨가 집에 당도하여 상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칠배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자 퍼뜩 정신이 들어서는 그 길로 색시를 깨워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망나니 같던 제 아들 칠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미가 그에게 버럭 불호령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못난 녀석아! 이초씨란 분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로구나.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른 너를 이 색시와 혼인시킬 수는 없는 법. 이 색시는 오늘부터 나의 딸로서 성심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너는 색시에게 일절 접근하지도 말거라. 잔뜩 풀이 죽어버린 제 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의 어미는 색시를 따뜻히 맞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사계절이 돌아가며 바뀌기를 10번,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업무를 보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뱉던 나주고을의 현감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세월이 앉은 얼굴로 그리움이 잔뜩 배어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진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현감직에 앉은 이초 씨였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스산한 것이 부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부디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날 이후로도 단 한시도 제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던 이 영감이 달빛에 그려지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따금 아내의 행방을 찾아 나서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못내 미안한 감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이 영감이었지요. 그렇게 시름이 깊어가던 이 영감에게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귀부인 곁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함께였지요. 현감 앞에 당도한 귀부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어느 날 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해년 4월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습니다. 귀부인이 꺼낸 한마디에 이 영감은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날은 바로 조참봉의 생일 잔칫날, 아내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이것저것 싸들고 제 집으로 달려갔다. 제 아내와 정분을 내던 괴양 같은 사내에게 아내의 부귀영화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기부인이 바로 그날 제 아들의 허물을 나무라고 새 색시를 딸로 받아들였던 7배의 어미였던 것입니다. 이 영감의 표정을 본 기부인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고하였고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보 같은 내 아들놈은 천지신명이 도와 정신을 차렸고 그 이후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는 출가하여 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놈이 잘못 꿰어놓은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수소문하여 나으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색시를 오해하며 오명을 씌운 채 떨어져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은 geb니다. 두 사람 간의 교접이 일어나기 전에 나리께서 당도하셨으니까요. 그날 신부는 이미 본래의 지아비에게 씨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부인이 자신이 데려온 사내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인사를 올리거라. 너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시란다. 기부인이 말해준 모든 사실을 듣고 아이를 본 이 영감은 눈물을 쏟으며 뛰어내려가 자신의 아들을 와락 껴안았지요. 그날 밤 이후로 이런 흉사가 생긴 것은 모두 가난한 자신의 탓이라 여긴 이 영감은 악에 바쳐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급제 이후로도 제 색시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새 장가도 가지 않은 채 10년의 세월을 보낸 터였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저희 아버님이신가요? 제 아들을 끌어안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이 영감을 보며 기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로 받아들인 나리의 색시 역시도 여전히 나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라 이 긴 시간 동안 엇갈려 버렸지만 이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다시 봉합하셔야지요. 그리하여 이 영감과 재회하게 된 그녀의 색시는 재결합을 하여 지난 세월 서로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고상이라도 받듯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찾은 행복을 만끽하며 오래도록 원앙금스를 자랑하고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